미국 디젤 크랙 스프레드가 배럴당 102.2영 달러까지 올랐어. 이 지표가 100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야. 그런데 이 숫자는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이 아니야. 원유값과 도매 경유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야.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어. 그런데 경유에 붙은 가격차는 원유값보다 더 커진 거야. 미국의 경유 난방유 재고는 같은 계절 기준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야. 원유가 있어도 경유를 제때 만들지 못하면 화물차와 농기계, 공장은 연료 부족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에너지 충격은 원유만 보면 놓치게 돼. 진짜 병목은 원유를 연료로 바꾸는 정유 공장에 있어. 그렇다면 원유보다 경유가 더 심하게 오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가격은 물류비와 생활물가에 어떻게 번질까? 원유는 있는데 경유가 부족해진 구조를 알려줄게. 먼저 크랙 스프레드의 뜻부터 정확히 봐야 해. 원유를 사서 제품으로 팔 때 생기는 가격차야. 밀가루 값과 빵값의 차이를 생각하면 쉬워. 밀가루가 싸도 빵을 굽는 공장이 부족하면 빵값은 오를 수 있어. 경유 크랙 스프레드도 같은 원리야. 도매 경유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값으로 볼 수 있어. 다만 정유사의 순이익과 완전히 같은 숫자는 아니야. 전력비와 인건비, 운송비와 정비비는 빠져 있거든. 그래도 이 가격차가 급등했다는 건 분명한 신호야. 경유를 더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뜻이야. 그럼 원유 생산을 늘리면 바로 해결될까? 이번에는 그 답이 단순하지 않아. 원유는 완성된 연료가 아니야.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로 바꿔야 해. 공장마다 처리할 수 있는 원유와 제품 비율도 달라. 원유만 더 들어온다고 경유가 같은 속도로 늘진 않아. 이번 경유 급등의 첫 번째 원인은 세계 정유시설의 동시다발적인 차질이야.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통항 제한과 전쟁으로 원유뿐 아니라 정제품 수출도 크게 줄었어. 러시아에서는 정유시설이 공격받으면서 원유 처리와 경유 수출이 함께 감소했어. 러시아는 국내 부족을 막기 위해 일부 연료의 해외 판매까지 제한했지. 중국도 원유 수입이 줄자 정제량을 낮췄고 한동안 연료 수출을 줄여 자국 공급을 먼저 지켰어. 최근 수출 제한을 조금 풀기 시작했지만 세계 부족분을 한꺼번에 채울 수준은 아니야. 이 충격이 한 지역에서만 생겼다면 우회가 가능했어. 하지만 중동과 러시아, 중국이 동시에 줄어든 게 문제야. 세계 정유공장의 7월 원유 처리량은 1년 전보다 하루 약 500만 배럴 적었어. 원유가 항구에 있어도 정유공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화물차가 쓰는 경유는 시장에 나오지 않아.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이 세계의 부족분을 대신 공급하면서 자국 재고까지 줄었다는 점이야. 유럽과 중남미의 구매자들은 부족한 경유를 미국 시장에서 찾기 시작했어. 미국 정유공장은 높은 가동률로 생산을 늘렸지만 해외 주문이 더 빠르게 들어왔어. 수출이 늘면 정유사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미국 안에 남는 재고는 줄어들지. 그래서 공장이 세게 돌아가는데도 미국의 경유 난방유 재고는 바닥권에 머문 거야. 이 장면은 공급 부족의 성격을 보여줘. 생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체 공급자가 부족한 거야. 세 번째 원인은 경유 수요를 짧은 시간에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야. 승용차 운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외출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화물차는 계약된 물건을 운반해야 해. 농기계도 수확 시기를 마음대로 늦추기 어렵지. 건설 장비와 열차, 선박도 경유를 많이 사용해. 일부 공장과 비상발전기도 중간 유분을 쓰고 있어. 경유는 단순한 승용차 연료가 아니야. 상품을 만들고 옮기는 경제의 작업용 연료에 가까워. 여기에 계절 수요도 겹치고 있어. 가을 수확철에는 농기계의 경유 사용량이 늘어.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유 재고로 쌓아야 해. 경유와 난방유는 같은 중간 유분 계열이야. 현재 재고가 낮은데 앞으로 쓸 물량까지 확보하려면 구매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돼. 그래서 현물 부족이 선물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크랙 스프레드도 더 크게 벌어진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 휘발유보다 왜 경유 문제가 더 심한 걸까? 정유 공장은 원유 한 배럴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원하는 만큼 골라 만들 수 없어. 설비 구조와 원유 종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경유가 비싸졌다고 생산 라인을 즉시 바꾸기도 어려워. 촉매와 공정 조건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항공 수요가 늘면 항공유 생산도 필요해져. 항공유와 경유는 비슷한 중간유분 원료를 놓고 경쟁해. 즉 휘발유 재고가 있다고 그 물량을 바로 경유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제품별 공급망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보다 경유 시장이 더 빡빡해질 수 있어. 그럼 정유사들은 지금 큰 돈을 버는 걸까? 높은 크랙 스프레드는 분명 정유사에 유리해. 원유를 사서 경유로 팔 때 얻을 수 있는 매출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부 정유사 주가는 원유 생산기업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어. 하지만 모든 정유사가 같은 이익을 얻는 건 아니야. 가동 중단이나 높은 전력비를 겪는 곳도 있어. 원유 조달비와 운송비, 보험료도 함께 올랐어. 크랙 스프레드 전체가 순이익으로 남지는 않는 거야. 또 높은 마진은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이기도 해. 가능한 정유사는 가동률을 높이려고 할 거야. 문제는 이미 높은 가동률로 돌고 있는 공장이 많고 새 정유 공장은 몇 달 만에 지을 수 없다는 점이야. 그래서 높은 마진이 공급 증가를 유도해도 실제 물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여기서 전략 비축유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와. 하지만 비축유 대부분은 원유야.
원유를 풀어도 정유공장 병목이 그대로라면 경유 공급은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을 수 있어. 제품 비축을 직접 풀거나 수입선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 다만 세계 전체가 부족하면 살 물량 자체가 적어져. 이번 위기의 핵심이 원유 부족만이 아니라 정제 능력과 제품 재고 부족인 이유야. 그런 경유 급등은 실제 물가에 어떻게 번질까? 가장 먼저 맞는 곳은 화물 운송이야. 화물차 회사는 연료비가 오르면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붙이려고 해. 운임이 오르면 마트에 도착하는 식품과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 다음은 농업이야. 트랙터와 수확기, 관계 장비가 경유를 사용해. 비료와 운송비까지 이미 높은 상황에서 경유비가 더 오르면 농산물 생산비도 커져. 농가는 비용을 판매 가격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을 줄여서 버텨야 해. 건설과 광업, 제조업도 영향을 받아. 중장비와 발전기, 내부 운송에 경유가 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경유 충격은 주유소 가격에서 끝나지 않아. 제품을 만들고 옮기는 모든 단계에 조금씩 들어가. 이 비용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어. 운송계약과 재고 가격이 다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기업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 충격이 오래가면 판매 가격 인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이 점 때문에 중앙은행도 경유를 무시하기 어려워.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커서 근원 물가에서 빠지기도 해. 하지만 운송비와 식품 가격으로 번지면 서비스와 상품 물가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어. 경유 급등이 짧게 끝나면 일시적 충격에 가까워. 몇 달 이어지면 물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아. 국제 경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수입 가격에 함께 들어가. 국제 제품 가격이 오르고 원화까지 약해지면 국내 정유사가 들여오는 비용은 더 크게 뜰 수 있어. 화물차와 농기계, 건설 장비의 비용도 올라가. 택배와 육상운송,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반대로 국내 정유사는 높은 정제 마진에서 실적 개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 하지만 원유 운송비와 조달비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마진 상승이 그대로 순이익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 이번 상황은 2022년과 닮은 부분이 있어. 당시에도 러시아산 연료 공급이 줄며 경유값이 급등했어. 원유보다 정제품 공급이 더 빠르게 줄면서 정제 마진이 크게 뛰었다는 점도 비슷해. 하지만 지금은 중동 통항 차질과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동시에 겹쳤어. 미국 재고도 이미 낮은 상태에서 충격을 맞았어. 그래서 한 지역의 수출 회복만으로 풀리기 어려울 수 있어. 그렇다고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야. 높은 가격 자체가 결국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운송회사는 운행을 최적화하고 기업은 배송 횟수와 재고 계획을 조정하게 돼. 정유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경유 생산을 늘릴 거야. 중국의 연료 수출이 회복되면 공급도 조금 나아질 수 있어. 앞으로 경유 시장은 세 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공급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경우야. 호르무즈 통항과 중동 정유 시설이 회복돼야 해. 러시아의 정유 공장도 가동을 재개하고 중국의 연료 수출도 계속 늘어야 하지. 여기에 미국 재고까지 다시 쌓이면 크랙 스프레드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 원유 가격이 높아도 경유에 붙는 추가 프리미엄은 정상 범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 두 번째는 원유는 안정돼도 경유 가격만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야. 중동과 러시아 공급은 일부만 회복되고 수확철과 겨울 비축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정유 공장 정기 보수까지 겹치면 재고를 채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이 경우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주유소와 물류 현장의 경유 부담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 세 번째는 공급 차질이 더 커지는 경우야. 허리케인이나 추가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멈출 수 있어. 중국의 원유 수입이나 정제 활동까지 줄어들면 세계가 기대할 대체 공급도 약해져. 낮은 재고 상태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격 반응은 평소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세 경로를 구분할 첫 번째 숫자는 크랙 스프레드야. 원유가 아니라 경유에 붙는 프리미엄을 봐야 해. 원유가 오르는데 크랙 스프레드는 내려간다면 정제품 공급 부족은 조금 풀리고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원유가 안정돼도 스프레드가 더 오르면 병목이 정유화 제품 시장에 남아있는 거야.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중간 유분 재고야. 재고가 계절 평균으로 회복되는지가 중요해. 정유 공장 가동률이 높아도 재고가 계속 줄면 생산보다 수출과 수요가 더 강하다는 뜻이야. 세 번째는 세계 정유 처리량과 제품 수출이야. 중동과 러시아, 중국의 회복 여부를 같이 봐야 해. 원유 수출만 늘고 경유 수출이 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연료 부족은 계속될 수 있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경유값도 바로 내려갈까? 꼭 그렇지는 않아. 국내 경유값에는 원유와 정제 마진이 함께 들어가. 국제 경유 프리미엄과 환율, 세금도 영향을 줘. 원유 하나만 내려가도 나머지가 높으면 체감은 늦을 수 있어. 반대로 크랙 스프레드가 급하게 내려가고 원화까지 강해지면 국내 가격도 더 빨리 안정될 수 있어. 또 정유사 마진이 높으면 공급이 곧 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야. 하지만 기존 공장은 최대 생산량의 한계가 있어. 새 설비는 투자 결정부터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마진 신호는 빠르게 움직여도 실제 공급은 느리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세계 정유 처리량과 재고가 회복됐는데도 경유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야.
그때는 실제 공급 부족보다 금융시장 포지션이나 지역별 운송 병목을 더 크게 봐야 해. 반대로 원유 가격은 높은데 경유 스프레드가 빠르게 내려가면 이번 급등의 핵심이 원유보다 정유 병목이었다는 설명이 강해져. 결국 경유가 원유보다 더 심하게 오른 핵심은 땅속의 원유가 완전히 사라져가 아니야.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 차질로 완성된 연료가 줄었고 미국 재고까지 수출과 계절 수요에 눌린 결과야. 원유는 있어도 정유 공장을 통과한 경유가 부족하면 화물과 농업, 제조업의 연료비는 계속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원유 가격 하나가 아니야. 경유 크랙 스프레드와 제품 재고가 함께 내려오는지가 핵심이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